(7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공평한 사용. 공평한 사용.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예쁜 거하고는 상관없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용의 유연성. 유연성은 뭐냐면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유연하다라는 거 있잖아. 네네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돼. 자, 이것도 사실은 뭐 아름다운 미적 가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여쭤본 게 요 부분에 그렇죠. 바로 그런 해당되겠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충분한 정보. 근데 충분한 정보인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왜냐면 너무 많으면은 또 아까 전에 이것 골라, 저것 골라, 이것 골라, 저것 골라. 서브웨이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네.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면 원래 원칙적으로 묻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빵, 무슨 치즈 뭐 다. 네네.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추천해달라는 걸로.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다 넣어달라고 네네네, 하거나. 맞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미국은 일일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샌드위치 서브웨이 가면은 제가 또 귀찮아가지고 everything 끝내줘도 귀찮아. 치즈하고 빵하고 소스만 골라. 그리고 everything에 그냥 국물 이따시하게 나왔거든요. 한국 분들 오히려 더 이렇게 이걸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도 해놓지만 그냥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한 서비스, 그거 빅데이터 분석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심플한 간단한 결정 클릭 끝. 이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이게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지금 있는 대로 하고.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꼭 범용적인 디자인,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부분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의 특징이라든지 산업마다의 특징에 구분돼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거는 수영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범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문화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세대 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더 특수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편 타당하게 가지고 가느냐가 결국 디자이너의 핵심 가치겠죠. 핵심 역량이겠죠. 가능한 한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좋겠지만 이 보편성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고려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yes,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면은 네. 실수를 감안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늘 사용자는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잘 할 거야가 아니야. 사용자는 늘 실수할 거야. 자, 실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돌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노력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최소화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요즘 그런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어떤 카페 가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맞아요. 그럼 일단 가기 싫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조금 이게 부정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가면요, 의자하고 책상이 붙어 있어. 못 움직여. 맞아요. 진짜 불편한데 그거. 이거 굳이 브랜드 얘기해도 되겠다. 미국에 가면요, 맥도날드가 그 붙어져 있어요. 저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맥도날드는 책상 의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러고 들어가서 해야 돼. 그 붙어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업체, 매장 관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범용 서비스에는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이렇게 7가지를 듣고 나니까 진짜 미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엄청 많은 범위를 담고 있는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 ESG 중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시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 ESG 중에 소셜에 해당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특히나 MZ 세대 친구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어찌 보면은 그 기업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보다 덜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응. 질이 조금 낮아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퀄리티가 물론 현저하게 낮으면 당연히 이 퀄리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을 때 많은 경우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요. 특정 브랜드는 안 살 거야라는 리스트가 있더라고, 이 친구들이. 네네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요즘, 최근에 우리 ESG에서 참 거버넌스랑 연관되는 거 있다. 네네. 최근에 주식회사 남양이 CEO가 바뀌었어요. 매각을 했어, 그 대주주. 네. 예전에 남양이 얼마나 그 부적절한 건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자, 이 경우는 ESG에서 S하고 G가 다 관련되니까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 자, 갑질했지. 그 다음, 불가리스 사태도 있었지. 그리고 손녀 황하나인가? 그 친구의 마약 사건도 있었지. 이게 소셜의 가치, 사회적 가치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거버넌스에도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남양의 주가가 그냥 진짜 하염없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6월쯤에 거버넌스가 바뀌었어,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 즉 거버넌스가 해결됨으로써 다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자, 이 기업은 제가 예측할게요. 여러분 예측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그 이후에 꼭 보세요. 그리고 꼭 알려주세요. 이 기업은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무슨 노력을 계속 낼 겁니다. 제품 자체가 어떻다 이게 아마 그거보다는 그거는 한 1, 2년 있다가 하겠고요. 아마 거버넌스가 확고하게 다져진 이후로 왜냐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2021년 한 가을 이후부터는요. 소셜의 관점에서 남양은 뭔가 계속해서 발표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유랑 분유를 특정 환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환자들을 위한 매일 유업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내가지고 해서 딱 나올 거고 또한 갑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책 해가지고 아마 뭔가 와우 할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약간 안 좋았던 거를 딛고 일어나려는 노력을. 우리 PR 수업 때 배운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레놀 사례인데 그거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야. 60년 전인가? 타이레놀에서 누가 야 내가 타이레놀 통에 독약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에서 수거. 그거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한 겁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거는 우리 타이레놀 제품에 대한 신뢰 문제다. 어느 누구도 불안해서 안 된다. 다 수거했어. 그래서 그때도 주가 떨어지고 매출액 떨어지고 난리 났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회복. 더 올라갔어. 왜? 이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라는 것은 너무 이게 클리셰이긴 한데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지 위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인문사회계의 학생들한테 문제야. 왜?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문제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MZ세대 친구들은 인문사회계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공학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저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디자인적 인문사회적 가치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호 보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기야. 이거 뭘 해야 되지? 인공지능이 세상에 다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류는 너무 거창하게 갔나? 영화에 나온 건데 인류는 늘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걸 해결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저희 그 같이 인터뷰할 때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일 그렇지. 수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 좋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보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히려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요 개구리는 그냥 죽어요. 갑자기 뜨거우면 튀쳐나오는데 오히려 혁신 산업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갑자기 뻥 터져야지 오히려 큰일이다 다 뒤집어 바꿔 이렇게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장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남양유업으로 대표되는 거버넌스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인바이러먼트라든지 이러한 위기 산업이 이대로 그냥 죽을 운명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 해가지고 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도 안 좋지. 요즘 뭐 철 뭐 어디 뭐 많이 쓰나? 왜냐면은 철 많이 쓰는 데가 자동차 이런 산업인데 요즘 자동차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탄소 섬유를 이용한 아직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사고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위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어떻게? 수소.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MZ세대 친구들도 저희 너때말 친구들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